2025년 봄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까요? 정치인들이 패닉에 빠져 워싱턴으로 달려갔을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시위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담담하게 보도했죠. 미군 철수 발표, 국방부 대비책 마련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70년 넘게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나라의 반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건 미국이었어요. 워싱턴의 분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죠.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없이도 괜찮다는 건가?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 합참전략사령부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이번 주한미군 철수 계획의 실무를 담당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떠나면 당황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미군 철수 발표에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이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군 철수 논의가 시작된 건 2024년 말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죠. 의회 청문회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연간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철수 계획 실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한국은 명확했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19살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서울 수복작전에도 함께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한국 이야기는 늘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지. 아이들은 껌 하나, 초콜릿 하나에 눈을 반짝였어. 우리가 없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1950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한국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 미국 도와주는 나라. 이 공식이 제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철수 발표 이후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패닉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 철수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는 식이었죠. 미국 언론은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말 미군 없이도 괜찮은 건가? 70년 동맹의 종료를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한국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2025년 3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데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새치기도 없고 소란도 없었죠. 그냥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몇 초 만에 끝났죠.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한국이 맞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계속 놀랐어요. 고속도로가 완벽했습니다. 포트홀 하나 없이 매끄럽게 뻗어 있었죠. 미국의 일부 고속도로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그리고 건물들,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맨해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본 한국이 정말 이 나라였을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것도 여러 명이요. 앤더슨 대령님 환영합니다.
숙박 기간 동안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1950년대 폐허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든 도시라고요? 그날 저녁 첫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이준석 대령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인상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한국의 방위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불빛들,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2주 동안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틀째 아침 저는 용산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한미 합동 전장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하 3층 작전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초대형 LED 스크린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백 개의 데이터 창들, 그리고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지휘석들. 이건 펜타곤 수준이네요. 이준석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20년에 구축한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모든 군사시설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요. 시뮬레이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북쪽에서 대규모 기습 공격이 시작된다. 미군과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미군 측 지휘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20년간 익혀온 미군 교리를 적용했어요. 공중 우세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F-35 편대를 전진 배치하고, 그런데 한국군 측 대응이 이상했습니다. 지상 부대 분산 배치 완료. 산악 거점 32개소에 배치했습니다. 잠깐요. 공중 지원 없이 지상 부대부터 배치한다고요? 이준석 대령이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 지역입니다. 평지 중심의 전술보다는 지형을 활용한 전술이 더 효과적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군은 산과 계곡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적군이 평지로 진격하면 높은 곳에서 공격하고 적군이 우회하려 하면 또 다른 거점에서 막았어요. 더 놀라운 건 민간 인프라의 활용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병력 이동 통로로 사용합니다. 고속도로 직선 구간을 비상활주로로 전환합니다. 아파트 단지 옥상을 관측소로 활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모든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미군의 전통적인 교리로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한국군은 지형과 인프라를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대피 경로까지 군사작전에 포함시켰어요. 3시간 후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 단독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미군이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이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준석 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앤더슨 대령님, 미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싸우는 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와 함께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쇼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화재 경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쇼핑하던 사람들,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 길을 걷던 사람들까지. 뭐가 일어나는 거지?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지하철역 입구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뛰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저기요, 무슨 일인가요? 옆을 지나가던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손짓으로 지하를 가리켰어요. 대피. 아, 대피 훈련이구나.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놀라움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3분 후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명동 거리가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됐어요. 자동차들도 모두 멈춰 있었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죠. 저 혼자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15분 후 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소리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하에서 건물에서 어디선가 조용히 나와서 원래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백만 명이 3분 만에 대피한다고요? 호텔로 돌아가서 이준석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3분 만에 모든 사람이 대피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준석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죠. 매달요? 정말 매달 이런 훈련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1975년부터 민방위 훈련을 해왔습니다. 50년 가까이 말이에요. 모든 국민이 대피 요령을 알고 있고 비상시 행동 수칙을 외우고 있었죠.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대피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어요.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지하실까지 모두 대피 공간으로 활용됐죠. 이게 바로 사회 전체가 방위 시스템이라는 뜻인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이준석 대령을 만났습니다. 어제 본 민방위 훈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 대피소를 보여드릴까요? 지하철 을지로 3가역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지하철역 같았어요. 그런데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피소였어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죠. 비상용품, 의료용품,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완비돼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에 이런 대피소가 몇 개나 있나요? 3,000개가 넘습니다. 모든 시민을 수용할 수 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는 정말 사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군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미국에서는 자연재해가 나도 사람들이 제각각 행동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국민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죠. 이런 나라가 미군 철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넷째 날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장소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어요. 수리온 헬기 생산 라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자체 기술로 개발한 헬기였거든요. 성능도 미군이 사용하는 헬기와 비슷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보유하게 됐나요?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술 이전으로 배우다가 이제는 독자 개발까지 가능해졌어요. 다음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공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죠. 이 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일부 성능은 미군 에밀-A보다 뛰어나요. 점심시간에 이준석 대령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건가요? 제가 아는 한국과 너무 달라서요. 이준석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서해에서 우리 함정이 격침된 적이 있어요. 그때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준석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우리 기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달랐어요. 어떤 진실이었나요? 서구에서 들여온 장비의 결함이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기억했거든요.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군 운용 미숙이라고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어요.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들을 봤어요. 사거리, 정확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개발한 거예요? 20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했어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술 이전도 거부당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허상이었어요. 1950년대 아버지가 본 한국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실제 한국은 7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발전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기술도 산업도 심지어 국민의식까지 모든 것이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는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용산 미군 기지 내 미군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존슨 상사 가족이었어요. 한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상사님, 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슨 상사가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아이들이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해요. 한국말도 영어보다 잘하고요. 존슨 상사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미국보다 살기 좋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교육도 좋고요. 교육이 좋다고요? 네, 딸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데 수학, 과학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걱정이에요. 다음은 20년 장기 복무자인 브라운 중령이었습니다. 중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브라운 중령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곳에서 가정도 꾸리고 꿈도 이뤘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이뤘다고요? 네, 저는 원래 가난한 농장 출신이에요. 대학도 못 갔죠. 하지만 한국에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제 석사학위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에는 미군 부대 근처 상권을 둘러봤어요. 이태원, 평택, 동두천 등지를 방문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군 철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어요. 한 상점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죠. 하지만 요즘엔 한국 손님이 더 많아요. 미군 손님보다도요. 그래요? 네, 젊은 한국 사람들이 서구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평택의 한식당 사장님도 비슷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워낙 좋아졌으니까요. 저녁에는 한국에 정착한 전직 미군들을 만났습니다. 제대 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이크 젠슨 씨는 한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창업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미국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도 금방 받아들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5G, 인공지능,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기서 사업하면 미래를 먼저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전직 미군인 데이브 김슨 씨는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한국 생활이 어떤가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코리안 드림이요? 네,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정말 성과가 나와요. 사회가 공정하고 기회도 많고요. 아메리칸 드림보다 현실적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미군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한다고요?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군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남을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군 철수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면면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까지 한국군 최고 위층이 총출동했어요. 이렇게 높은 분들이 직접 참석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준석 대령이 귀띔해줬습니다.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에서 먼저 발언했습니다. 국방차관이었어요. 앤더슨 대령님, 지난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시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자립 능력도 뛰어나더군요. 그렇다면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한국이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직한 평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관계요? 네,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 말입니다. 국방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어떤 방식인가요? 대등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의 강점과 미국의 강점을 결합하는 거죠.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을 미군 기지에 도입하고 미국의 전략 노하우를 한국과 나누자는 거죠.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을 미군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제공하는 일방적 관계였거든요. 한국 기술을 미군에 제공한다고요? 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미군 장비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효과적이고요.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앤더슨 대령님, 21세기 안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협력이 답이에요. 오후에는 실무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협력 모델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 대신 소규모 협력 부대는 어떨까요? 소규모 협력 부대요? 네, 기존의 주둔군이 아닌 기술 교류와 훈련 협력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준석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전투 기술을 미군에 전수하고 미군의 해외 작전 경험을 한국군이 배우는 거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경험을 쌓고 미국은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입니다. 미군 철수보다는 협력 관계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70년간 지속된 일방적 관계가 드디어 변화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저는 한국군과 함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을 미군 기지에 적용해보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평택 미군 기지에서 진행됐죠. 한국 민방위 전문가들이 미군 가족들에게 대피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미군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필요한 건가요? 우리 기지는 안전한데요. 하지만 실제 훈련을 해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식 대피 훈련은 미군 기지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비상시 대응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죠. 놀랍군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존슨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50년간 발전시킨 노하우거든요. 오후에는 한국군의 산악 전투 훈련에 미군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진행됐어요.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한국군의 산악 전술에 놀랐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니. 한국군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산이 친구 같은 존재죠. 미군들이 한국 전술을 배우는 동안 한국군들도 미군의 해외 작전 경험을 배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나요? 사막 환경은 산악과 완전히 달라요.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에서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정말인가요? 이준석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르치는 입장이 됐어요. 미국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안보 모델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동아시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죠.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제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사용됐어요. 앤더슨 대령의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 계획을 중단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70년 동맹 관계의 변곡점이었거든요.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미동맹 구호 피보호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한국 세계 안보 기준 제시하는 나라로 부상.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관에서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전쟁의 흔적들을 봤어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저 폐허에서 이 나라가 시작됐구나. 70년 전 아버지가 본 한국과 지금 제가 본 한국. 그 변화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죠. 전쟁기념관 앞 계단에 앉아서 지난 2주를 돌이켜봤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본 시민들의 질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방위 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70년간 쌓아온 결과였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를 깨우고 있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앤더슨 대령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네,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전쟁기념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만났던 한국 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준석 대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앤더슨 대령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안보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아니라 관계 전환을 통해 양국 모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새로운 한미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주한미군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협력의 질은 훨씬 높아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나토, 호주, 일본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협력 모델을 도입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 점검차였어요.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1년 사이에 또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이준석 대령, 아니 이제는 준장이 된 이준석 장군을 만났습니다. 1년 만이네요. 어떠세요? 한국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준석 장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으신 아버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네,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진실을 알려줘서.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나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직접 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게 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